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3주차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사진 촬영, 카카오톡 활용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요. 다들 실력이 부쩍 느신 것 같아 저도 참 뿌듯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디지털 보안과 윤리에 대해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고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상식이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누구보다 든든하고 자신감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차근차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13주차 강의 스마트한 디지털 보안과 윤리편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12주차 수업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작권에 대해 배우고 온라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인 네티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3주차에는 첫 번째 목표로 요즘 부쩍 많아진 문자 사기, 즉 스미싱으로부터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디지털 보안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더욱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 많이 하시죠? 바로 이럴 때 오는 문자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CJ 대한통운입니다. 고객님, 주소지가 잘못되었으니 이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라는 익숙한 문자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결혼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눌러서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반가운 문자도 있네요. 두 문자 모두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이상한 인터넷 주소, 즉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나 청첩장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반가운 소식을 가장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노리는 아주 위험한 사기 수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 수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요즘 이런 수상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을 바로 스미싱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메시지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의 피싱이 합쳐진 신조어예요. 사기범들은 아주 그럴듯한 내용의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 URL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이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주소를 누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 내 전화번호나 사진은 물론 은행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까지 빼내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돈을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눌러보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자 메시지를 한 번쯤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국제발신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의 주소지가 잘못되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눌러 정확한 주소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알 수 없는 파란색 인터넷 주소 URL가 함께 적혀 있네요. 택배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무심코 누르기 쉬운 아주 흔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정보를 노리는 스미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택배인데 왜 국제발신이라는 문구가 붙었을까요?
또한 정상적인 택배 회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한 주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처가 의심스럽고 낯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본 택배 문자만큼이나 우리를 깜빡 속게 만드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우리 주변의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입니다. 자녀나 친한 친구의 결혼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고 슬픈 소식에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누르기 쉽지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확인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보내져 옵니다. 하지만 이런 주소를 잘못 누르면 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모든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절대 주소를 누르지 마시고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가운 소식일수록 슬픈 소식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처럼 개인적인 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무서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공단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문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교통민원24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면서 파란색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당황해서 이 링크를 먼저 누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이런 식으로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찜찜하시다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 교통민원14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스미싱의 흔한 수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문자로 오는 여러 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경로로 우리를 속이는 피싱을 배워보겠습니다. 피싱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낚시, 피싱과 발음이 참 비슷하죠? 실제로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를 낚듯 가짜 이메일로 우리 정보를 낚아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앞서 배운 스미싱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했다면 피싱은 주로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치 은행이나 유명 쇼핑몰에서 보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메일을 꾸며서 말이죠. 그리고는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가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메일을 열어볼 때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서 문자가 스미싱이라면 이메일로 오는 가짜 메시지를 피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화면을 보시면 아주 그럴듯한 이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나 쇼핑몰 이름으로 고객님의 계정이 위험하니 바로 확인하세요 라는 불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에 있는 버튼이나 링크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도둑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함정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내 소중한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메일은 절대 열어보거나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교묘한 문자와 이메일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노리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링크를 누르거나 정보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정보만 잃는 게 아니라 2차 피해라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범죄자들이 내 이름과 신분으로 대출을 받거나 자녀나 친구들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는 명의 도용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팔려나가서 하루 종일 광고 전화와 스팸 문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내 정보는 한번 새어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스미싱이나 피싱 같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비밀번호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집 현관문 자물쇠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 집 열쇠가 너무 단순해서 아무나 복사할 수 있거나 번호가 1234처럼 너무 쉬우면 마음이 불안하겠죠? 스마트폰 속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나 생년월일처럼 남들이 알기 쉬운 정보로 비밀번호를 만들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내 정보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게 느껴지시더라도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나만의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해두셔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비밀번호가 안전하고 튼튼한 자물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의 왼쪽 초록색 체크 표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좋은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길어야 하고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그리고 느낌표나 골뱅이 같은 특수문자를 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피데이 2024처럼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쪽 빨간색 X 표시처럼 만들면 아주 위험합니다.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 1234만 5678처럼 쉬운 숫자는 나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번호와 같습니다. 이런 비밀번호는 우리 집 문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면 내 소중한 정보를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어렵게 만든 안전한 비밀번호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비밀번호를 은행에서도 쓰고 쇼핑몰에서도 쓰고 모든 곳에 똑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 모든 문을 똑같은 열쇠, 즉 만능 열쇠 하나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보안이 약한 어느 한 곳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범죄자들은 그 비밀번호로 내 이름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쇼핑몰 비밀번호 하나만 알려졌을 뿐인데 내 은행 계좌나 중요한 개인 정보까지 전부 위험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미노 블록 하나가 쓰러지면 모든 게 다 쓰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요한 사이트일수록 비밀번호는 반드시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앞서 모든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머리가 지끈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다 기억하나 걱정이 되시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바로 비밀번호 관리 앱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만의 비밀번호 금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고를 여는 단 하나의 마스터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금고가 사이트별로 복잡한 비밀번호를 알아서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십 개의 비밀번호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비밀번호 금고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밀번호를 관리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정보를 훔쳐가는 무서운 스미싱과 피싱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와 이메일은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의 현관문, 자물쇠와 같은 비밀번호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배웠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보안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기를 성공적으로 다지셨어요.
하지만 현관문 자물쇠만으로는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관문에 더해 아무도 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를 다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바로 2단계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기술인데요. 이것만 설정해 두면 혹시 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내 계정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다는 것처럼 내 계정에도 아주 강력한 이중 잠금 장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2단계 인증이라는 기능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첫 번째 잠금 장치이고요. 그 다음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만 전송되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잠금 장치입니다. 즉, 만약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더라도 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 2단계 인증은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와도 같으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2단계 인증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집 현관문에 자물쇠를 2개 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가 바로 우리가 항상 쓰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쁜 사람이 어떻게든 그 열쇠를 복사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두 번째 자물쇠, 즉 2단계 인증이 내 정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내 스마트폰으로만 전송되는 인증번호가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내 비밀번호가 혹시 어딘가에서 유출되더라도 내 계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우리 손으로 네이버 계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네이버 앱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따라 해볼 테니 스마트폰을 여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초록색 N자가 그려진 네이버 앱을 찾아 눌러주세요. 앱이 열리면 화면 왼쪽 맨 위에 가로로 그어진 줄 3개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줄 3개를 살짝 누르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화면 위쪽에 있는 본인 이름 옆에 내 정보라는 글자를 찾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물쇠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 보안 설정 메뉴를 찾아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인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전 화면에서 네이버 보안 설정까지 들어왔었죠?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문단속을 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른 기기 로그인 알림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이 기능은 우리 집 현관에 아주 똑똑한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과 같아요. 옆에 있는 버튼을 손가락으로 톡 눌러서 ON 상태, 즉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만약 다른 사람이나 낯선 기기에서 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로그인했습니다 하고 알림이 도착합니다. 내가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하겠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 꼭 이렇게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입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과의 소중한 대화가 담긴 곳이니만큼 더욱 튼튼하게 지켜야겠죠? 카카오톡도 네이버처럼 2단계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중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를 따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여시고
오른쪽 맨 아래 점 3개 모양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 화면에서 카카오 계정이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주시고 그 안에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혹시 누군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절대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단계 인증으로 내 계정을 튼튼하게 지켰다면 이제는 바깥에서 스마트폰을 쓸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카페나 지하철, 주민센터에 가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가 참 편리하죠. 하지만 이 공공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열린 광장과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물건을 사는 건 광장 한복판에서 내 비밀번호는 55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내 정보를 쉽게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쓸 때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뉴스 기사를 보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와이파이가 안전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물쇠 모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와이파이 이름 옆에 작은 자물쇠 그림이 보입니다. 이 자물쇠가 바로 이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안전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집 와이파이처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자물쇠가 없는 와이파이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신호입니다. 카페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중요한 금융거래나 로그인 정보 입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실 때 이 작은 자물쇠 그림이 있는지 꼭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안전한 와이파이를 쓰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정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내 스마트폰 속 스파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앱 권한 이야기입니다. 이 앱 권한이란 우리가 새로 설치한 앱이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예를 들어 카메라나 마이크, 주소록 같은 곳에 접근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집에 손님을 들일 때 거실까지만 들어오게 할지 안방까지 보여줄지 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 모든 걸 무심코 허락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불필요한 권한을 가진 앱이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엿보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을 꼭 꼼꼼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해 줘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앱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불만 켜주는 손전등 앱을 설치했는데 글쎄 이 앱이 제 전화번호, 즉 주소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전등 기능에 우리 자녀나 친구들의 연락처가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권한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은행 창구 직원이 갑자기 우리 집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앱의 원래 기능과 상관없는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나쁜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저와 제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손전등 앱이 왜 내 주소록을 궁금해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죠? 이제 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어떤 권한을 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설정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메뉴가 보이실 텐데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쓰인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권한을 확인하고 싶은 앱, 예를 들어 손전등 앱을 찾아 누른 뒤 권한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앱이 내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만약 카메라나 마이크처럼 불필요해 보이는 권한이 켜져 있다면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서 간단하게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내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방금 안드로이드 폰에서 살펴본 것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설정 앱을 찾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내 폰에 설치된 앱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권한을 확인하고 싶은 앱을 하나 선택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앱이 내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 예를 들어 마이크나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지 목록이 나타납니다. 보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한이 있다면 옆에 있는 초록색 스위치를 눌러서 간단히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미 설치한 앱들의 권한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식 스토어는 나라에서 안전검사를 모두 마친 믿을 수 있는 백화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받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설치 파일, 특히 파일 이름이 APK로 끝나는 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안전한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출처불명의 앱을 설치하는 것은 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전화번호, 사진, 은행 정보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훔쳐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 앱은 반드시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앱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큰 병을 막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도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백신 앱인데 내 폰에 몰래 숨어든 나쁜 프로그램을 찾아내 치료해주는 의사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V3 모바일 세큐리티나 알약M 같은 유명하고 안전한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하나 꼭 설치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검사를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이 스마트폰도 꼼꼼히 점검해 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문자 속 링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지만 괜찮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스마트폰의 통신을 즉시 끊는 것입니다. 화면 맨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쓸어내려 비행기 모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와이파이와 데이터가 한 번에 차단되어 악성 앱이 활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비행기 모드를 찾기 어렵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버튼을 각각 꺼주셔도 좋습니다. 통신을 차단한 후에는 가족 전화 등을 이용해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처럼 빠른 초기 대응이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단계 대처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실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차 시에서는 스미싱과 피싱처럼 내 소중한 정보를 노리는 위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패인 2단계 인증과 앱 권한 설정 방법도 직접 따라 해보셨죠.
이제는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셨을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잠시 후 이어질 2차 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예절, 즉 네티켓에 대해 배울 겁니다.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뉴스를 똑똑하게 구별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